자, 잘 지내셨죠? 네.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했고, 오늘은 중개 실무할 차례죠? 네. 자, 중개 실무가 요약집이 132페이지입니까? 아니네. 165페이지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뒷부분 있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해서 중개 실무 요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을 잘 해야지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90점. 자, 우리의 목표 점수는 몇 점이에요? 우리의 목표 점수는 90점이잖아요. 80점은 그냥 나오는 거고. 어? 그래서 9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뒷부분을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꼭 이 뒷부분을 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성적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오셔야 돼.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또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또 맨날 앞에만, 맨날 앞에. 그렇죠? 안 오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안 오니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동영상 보시는 분 집에서 보지 말고 오라고. 아시겠죠? 예. 하여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자꾸 묵지 말고 앞에서. 예? 수업 시간에 묵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묵는 거 아니에요, 원래. 쉬는 시간에 먹으세요. 자, 중개실무 165페이지 보세요. 자, 작년에 이 중개실무 파트에서 9문제 나왔어요. 9문제. 조금 뭐 작게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9문제 나왔는데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 뭐 어렵게 내려면 낼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9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니까 하시면 돼요. 자, 중개실무의하고 과정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시험하고 크게 관계없는데 중요한 개념만 보세요. 중개실무는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돼 있죠. 좁은 의미라고 하면 중개계약 체결에서부터 거래계약 체결돼 있잖아요. 중개계약 체결이 이제 중요한 건데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중개계약은 개업하고 의뢰인 간 체결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개업하고 의뢰인 간 체결되는 중개 의뢰 간 합의가 중개계약이잖아요.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지.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거래계약은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 매수인 맞겠지.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맞겠죠. 그러니까 통칭해가지고 그냥 의뢰인하고 의뢰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 체결에서부터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개업이 행하는 일체의 활동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그게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인데 그 중요한 거는 일단 개업은 법적으로는 이 계약 체결까지만 해주면 되면 끝이에요. 법적인 중개실무는요.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지 쉽게 얘기하면 계약 체결까지 해주면 끝나는 거 다 한 거예요. 계약 체결 그 이후의 절차는 의뢰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업무가 중개계약서를 작성한다. 이것부터 해가지고 조사 확인하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거래계약 작성 이런 업무가 대표적인 업무가 될 것이고 그럼 넓은 의미를 보면은 그 좁은 의미의 중개실무에다가 계약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 그게 대표적으로 물건 인도라든지 중도금 잔금 지급이라든지 확정일자라든지 보증금 지급 같은 이런 업무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계약 체결까지만 하면은 법적인 책임은 다한 것이다 보시면 되고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를 했죠. 자,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여했죠.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횡령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당연하죠. 자, 이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중개계약이 이제 체결되는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중개대상물 수집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중개의뢰 접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는 중개대상물 뭐 팔 물건이 있어야 팔지, 그죠? 중개대상물 수집, 뭐 직접적인 수집 방법, 간접적인 수집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수집을 하고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고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 그다음에 의뢰받은 중개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하고 조사 확인된 내용 기초로 해가지고 판매 활동하겠죠. 영업 활동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계약 체결하는 것까지 해주면 돼. 그 이후에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 요거는 실무적으로는 있지만은 그죠. 예, 법적인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과정이었고 수집 방법은 뭐 이렇게 우리 시간 안 보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뒤에 넘어가 보시면 중개 계약이라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자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돼? 개업과 의뢰인 간이 체결되잖아요. 개업과 의뢰인 간이 체결되는 중개 의뢰간 합의제 있잖아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있는데 중개 계약은요. 거기 제시해준 낙성 분료식이라고 했잖아요. 낙성이다 이 말이지, 그죠? 급부를 요하는 게 아니네, 그죠? 요물이 아니다 이 말이겠지. 분료식입니다. 위임 계약과 유사해요. 민법에 나오는 위임 계약과 유상 쌍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임의적이다.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죠. 혼합이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뭐 위임이나 도급이나 고용이나 이런 게 혼재되어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혼합이다. 계속적.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중개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보시면 돼요. 민사중개죠. 상사중개가 아니에요. 상인들의 상행위를 중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성질들. 밑에 건 안 봐도 돼요. 중개계약 종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은 좀 봤습니까? 알고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요. 1대 다 방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잖아요. 1대 다가 아니고 1대 다 맞네, 그죠? 1대 다. 그렇죠. 아침에 먹어가지고 헷갈렸잖아요. 아침에 먹어가지고 헷갈렸잖아, 갑자기. 자, 1대 다. 맞죠? 1대 다니까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기업이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책임감 있게 중개 안 해. 그렇겠죠? 그리고 계약서 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분쟁 발생 소지가 높겠죠. 예방도 어렵고. 그에 비해서 전속은 반대죠. 전속이 1대1이잖아요. 특정 기업을 정해서 그 기업의 하나에 중개하는 방식.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중개하겠죠? 그리고 분쟁 발생 소지도 줄어든다 보시면 되고. 서로 반대니까. 자, 독점인데, 독점은요, 전속 중개 계약이랑 거의 똑같은데, 미국에서 보통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미국 공인중개사 협회 NAR에서 권장하는 이제 방식인데, 가장 확실하게 보수가 보장이 되겠죠. 가장 확실하게. 그러니까는 전속이랑 독점이랑 차이점은 독점 같은 경우에는 거래 계약을 누가 성립시키는가는 관계없어요.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독점 기업은 무조건 받습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가볼게요. 공동중개는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화, 효율화, 능률화 이런 거죠. 정보망을 이용한 거래가 될 것이고. 자, 순가 중개 계약은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자, 매도 의뢰 가격이나 매수 의뢰 가격을 일단 제시를 하고 그 가격만 만족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보수를 하자는 거예요. 금지된 건 아닌데 보수를 받았는데 법정안대로 당연히 초과했으면 그건 금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이제 비용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보수는 법정안도 내에서 처리를 하고 중개 보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해가지고 받은 걸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보수는 500만 원으로 처리하고 상담은 9천만 원으로 처리하고 상담비 9천만 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 확인 활동 이제 등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조사 확인 활동 등인데 거기 보시면 조사 확인 의무라고 이거 했던 내용이에요. 앞에서. 복습입니다. 보세요. 개업이 중개 의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상물에서 조사 확인해야 되겠지. 그리고 설명해야 될 사항, 이거 확인 설명 사항이 되겠죠.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하랬잖아.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확인 설명 사항 중에 확인 설명 사항이 우리가 암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 기권금, 공시, 배, 한립조 이렇게 암기했죠. 자, 이 중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가 3가지 있댔죠. 내부 시설물,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 조건. 요거에 대해서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했죠. 상태 자료 요구.
거기에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자 누구한테 그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자기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언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가 보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그 당사자를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3년간 보존한다. 공인 전점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제외하고 이렇게 다 했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의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 조사 확인 방법. 우리가 기권금 공시 배한입조 이거 확인 설명사항 중에 어떤 항목은 어떤 방법에서 조사하는 건지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칠판에. 그러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방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사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의뢰인을 통한 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부를 통한 조사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현장 답사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 자 먼저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는 의뢰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한테 물어보겠죠. 그 첫 번째가 제목이 상태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상태에 관한 자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세 가지가 있죠. 자 어떤 게 있어요? 내외부 시설물 맞죠? 벽면, 바닥면, 도배랑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의뢰인이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집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는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에서 보면은 등기상 증명서에 나타나는 권리가 아니고 실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권리,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거 있죠. 분묘기지권 같은 거 그리고 미공시 물건,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정원석, 대표적으로 정원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의뢰인이 잘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겠다 이 말이겠지. 공부를 통해서 조사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공부에 나타나겠죠. 자, 보세요. 소재지부터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건축 연도. 요건 다 공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는 얘기죠. 개업이 공부를 보고 조사합니다. 토지 같으면은 주로 이제 지적 공부 보겠죠. 지적 공부.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이 등기상 증명서하고 불일치하다. 그건 뭐가 기준이야? 대장의 기준입니다. 여기 대장의 기준이야. 대장을 보고 뺏기는 거거든. 등기상 증명서는요. 그냥 대장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소유권이랑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되겠지. 뭘 보고 확인하겠습니까? 등기상 증명서 보겠죠. 그러니까 이 등기상 증명서의 내용, 권리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소유자 권리에 관한 내용이 대장하고 불일치하다. 그럼 뭐가 맞는 거야? 등기상 증명서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구분하시고. 자, 세 번째가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예요. 이 말이.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 되겠죠? 자, 요거는 뭘 보고 확인하냐면 공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아시겠죠?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옛날에 많이 물어본 게 있어요. 건폐율이랑 용적률 상한 있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조사합니까? 시군조례입니다. 요거 시도조례 아니에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아니에요. 시군조례다. 시도조례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건축물 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공부를 통한 조사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현장 답사. 자, 현장 답사인데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지세예요. 지세. 지세는 무엇을 의미해요? 지세가 뭐예요? 지세는 토지가 경사가 있냐 없냐, 토지의 경사를 얘기해. 쉽게 말하면 토지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경사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그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거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현장 가서 어떻게 하라 했어? 누우세요. 상 누워가지고 굴러본다. 빨리 굴러간다 그러면 가파르고 좀 천천히 굴러가네 그러면 완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현장 답사입니다. 지세. 딱 보니까 45도네 그러면 눕지 마세요. 죽어요. 아시겠죠? 지세 현장 답사.
집안이다 이러면 집안은 뭐 단단하냐 이런 건데 가서 밟아봐야지. 밟아야 알지. 그죠? 그 다음에 토질은 뭐 돌멩이가 많은가 가서 봐야죠. 직접 봐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현장 답사. 그 다음에 도로 상황 현장 답사예요. 뭐 어떤 뭐 도로 차선 이런 거하고 도로 상황하고 부대 시설 그 밖에 그 주변의 부대 시설 그 주변 환경들 그리고 방향 있죠. 이 방향이 좀 다른 거하고 글 자체가 틀리죠. 옛날에 좀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까지 아주 세심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 틀리잖아요, 그 자체가. 방향. 기억하세요, 이 방향. 자, 방향. 방향이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에, 이거는 방향은 공부가 아니고 현장 답사라고 가가지고 남향인지 동향인지 이런 거를 판단한다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판단 기준이. 어디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보세요. 권리관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등기상 증명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에 관련 등기상 증명서 확인하죠. 그리고 실제 권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의뢰인한테 물어보는데 그 의뢰인이 말한 내용이 맞는지 그것도 직접 현장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하니까 주택 상가 임대차부터 해가지고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있죠. 유치권하고 분묘기지권. 특히 분묘기지권이 좀 틀리죠. 그 자체가. 분묘기지권 물어봅니다. 분묘기지권은 거의 100% 물어봐요.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권리 중에서 그죠? 이 분묘기지권이 물어본다 이 말이지. 다른 거는 주택 상가 임대차 이런 것들은 따로 시험에 문제 나오잖아요.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법정지상권은 보통 민법에서 많이 물어보고 유치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계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잖아요. 여기에서 현장에 가서 개업을 직접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하면은 항목이 3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 보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들어봤죠? 도시군 계획시설 들어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현장 답사예요. 이런 항목들은 현장 답사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입지 한번 볼게요. 자, 입지는 그 항목이 6가지 항목이 있어요. 6가지 항목. 확인설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이에요. 6가지 항목을 기억해야 돼요. 자, 도로와의 관계부터 해가지고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도로와의 관계 몇 미터 도로에 접한가? 그 다음에 포장이냐 비포장이냐? 그리고 뭐 접근이 용이하냐 불편하냐? 이거 다 어떻게? 현장 답사. 가서 봐야지. 자, 대중교통도 지하철, 뭐 버스 정류장, 이름, 몇 분 소요되는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 판매, 의료시설, 도보 차량으로 몇 분 소요되는지 다 현장 답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머리가 좀 틀리죠? 도대주 교판의라고 해가지고 외우세요, 이거. 앞머리를 외우셔야 돼. 이거는 나중에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해서 쓰이기 때문에 도대주 교판의 6가지 항목을 기억합니다. 입지조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 보세요. 관리는 정비실, 관리실이 있냐 없냐. 있으면 그 관리 주체가 누구냐. 자가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비선호시설이죠. 비선호시설 있냐 없냐. 있으면 위치, 종류, 어디, 대표적으로 뭐 화장실, 장례식장, 화장장, 쓰레기 수확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공식 물건으로서 무허가 건물 여부라든지 약간 정원석 같은 거. 다 말을 해주겠지만 맞는지 그 권리관계가 맞는지 정확하게 현장 답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조사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은 조사 방법 끝났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사해야 되는가, 어떤 사항을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어떻냐면 우리가 기권금 공시배 한입조 있죠, 이거? 요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 어디까지 조사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되는지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기본적인 사항이랑 권리금이만 조금 있고 나머지 뒤에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보세요. 자, 168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럼 바로 여기서 책 보고 바로 볼게요.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우리가 소재지 있잖아요. 보통 소재와 지번을 말하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조사하느냐 보니까 지번까지 조사하래. 지번까지 조사하면 된다 이 말이 원칙적으로. 토지도 지번까지 조사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필지,
그러니까 여러 필지가 거래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지번을 모두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올라올 수 있어요. 왜? 필지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물 번호, 건물 명칭까지 표시를 해야 되고요. 기재해야 되고. 구분 소유 건물은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같으면 우리 지번까지 조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까지 조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소재지는 이 정도 보고. 다 뭘 보고 조사를 하겠어요? 보통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하겠지. 자, 네, 지목 가볼게요. 지목은 무슨 뭔지 알죠?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했죠. 28가지로. 지목을 좀 다 외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럼 한번. 여기 보라고. 전닭, 가, 목. 자, 제가 네 개 얘기해. 전닭, 가, 목. 네 가지 얘기해서 가수원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네 개씩 얘기해 보세요. 전닭, 가, 목 얘기했잖아. 또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네 개씩 얘기하라고. 아직 안 외웠어요. 외우기 전에는 시험 치러 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건 뭐예요? 잡종치. 다 외웠네? 끝. 제일 마지막 거 외우면 되지, 뭐, 잡종치. 잡종지 그 종류, 잡종지 종류 알고 있어요? 어떤 게인지? 잡종지 그 종류 있잖아. 어디가 잡종지예요? 갈대밭? 맞는 것 같은데, 갈대밭. 맞아. 또, 그거 제가 공부할 때 기억나요. 갈대밭이 또, 예비군 훈련장소 잡종지예요. 보니까. 맞죠? 그 운전 전문 학원인가? 운전 전문 학원. 맞아요. 그걸 몰라요, 그런 거? 그런 거 안 했어요? 좀 하세요. 뭐라도 좀. 아니 자꾸 중개사법도 안 하고 뭘 그렇다고 공업도 뭐 하는데 지금 뭐라도 해라고 좀. 지목을 외우든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다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합격 안 하면 뭐 누가 합격할 건데 학원에서? 맞잖아요. 꼬박 학원도 오고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다 합격시켜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시겠죠? 띄엄띄엄 이러면 안 돼요. 띄엄띄엄. 그러면 띄엄띄엄 오면은 까먹고 이제 딱 까먹고 또 보고 까먹고 이렇게 돼요. 연속적으로 계속. 자, 하여튼 뭐라도 하세요. 자, 28가지인데 뭘 보고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대장이겠네.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에는 지목이 나와 있어요. 대장에는 지목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니까 정식명칭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철도용지 이렇게 나와 있겠네. 주유소용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학교용지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도면에도 지목이 나와 있냐? 나와 있습니다. 도면에도 지목이 나와 있는데 부호로 나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부호로 나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두 문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두 문자. 첫 번째 문자를 쓴다. 두 문자가 첫 번째 문자. 그러면 학교용지 같으면 뭔데? 학. 철도용지는? 철. 도로는? 도. 잡종지는? 잡. 맞잖아요. 그런데 차문자 쓰는 게 4가지가 있죠. 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암기했어? 또 이상한 소리 해보지. 또 저번에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잘 안 외우지잖아요. 보세요. 뭐라 했다고? 두 장 천원 뭐? 천원차. 이게 1,000원짜리가 2장 있어요. 2장 천원차? 네. 그래, 차장 천원 하면 되지. 왜 2장 천원차? 이게 뭔데? 차장 천원이 쉬운데 왜 2장 천원차? 왜 이렇게 해요? 희한하네.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그냥. 저는 옛날에 하여튼 차장 천원이나 장차 천원이나 차장 천원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2장 천원차 뭐 하여튼. 그럼 차는 뭔데? 차는 뭔데요? 차는 주차장이죠. 주차장에 왜 줄을 안 씁니까?
주유소 용지 때문에 그래. 주유소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주유소는 기름 넣는 곳이에요. 그냥 지목이 아니고 주유소는 기름 넣는 곳이 주유소고 지목이 아니고 지목을 얘기하라고 하면 주유소 용지 이렇게 얘기해야 지목을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주유소 아니에요. 그 기름 넣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은 왜? 장은 뭐예요? 공장 용지네. 장은 공장 용지죠. 왜 공을 안 쓰죠? 공원 때문에 그렇네. 그 다음에 차장 천. 천은 하천입니까? 그럼 왜 하를 안 쓰는데? 학교하고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 뭐랬다고? 하수구 이러면서 막 하수구 때문에 하수구가 하를 쓰니까 하수구는 지목이 없어요. 하수구랑 지목 없잖아. 참 비슷한 거 뭐 국어 이런 게 있겠죠. 국어 또랑 같은 거 있잖아요. 국어는 있죠. 하수구는 없어요. 그럼 왜 하를 안 쓰냐 하니까 약간 위조가 돼요. 위조. 하를 적어 놓으면 자 그죠? 기에다 기획 붙이면 학이 돼. 그럼 갑자기 학교 용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차장천 원 유원지잖아요. 왜 유를 안 쓰죠? 유지 알죠? 유지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물어봐요. 이거. 우리 과목에서는 안 물어보는. 지적법에서 물어보겠지. 좀 기억하시고. 이럴 수 있죠. 그 대장의 지목이랑 뭐 대장의 지목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도면의 지목이 다르면은 당연히 대장이 맞는 거예요. 정식 명식이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대장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때는 실제 이용 상황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면적 가볼게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라 되어 있고, 제곱미터를 평으로 이제 환산하고 싶다 그러면 0.302를 곱하겠죠? 그럼 평에다가 3.3058을 곱하면 제곱미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환산 방법을 좀 알아두시고. 토지의 면적 같으면은 의미가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겠고,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연면적, 그 다음에 층별 면적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겠다. 구분 소유 건물 같으면은 전유 부분의 면적, 이게 전용 면적이 되겠죠. 아파트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공용 면적 모두 확인하고, 그 전부 다 대장을 보고 확인하겠죠. 면적 같은 경우. 경계를 잘 보세요. 토지의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인데 이 경계는 뭘 보고 확인한다고 돼 있어요? 도면 돼 있잖아요. 대장이 아닙니다. 경계는 도면을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겠어요? 도면상의 경계 기준이 되겠죠. 자, 도로 상황, 도로 관계인데 도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조사한다고요? 현장 답사잖아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도로의 인접 여부, 중개 대상물이 접하는 도로의 종류, 구조, 폭, 차량 수립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지. 대표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형을 보니까 지형은 토지의 생긴 모양이에요. 모양은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모양을 어떻게 확인할까? 생긴 모양은 직접 갑니까? 가가지고는 할 수 없다. 어떻게 땅이 넓은데 어떻게 볼 건데 그걸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닐 거예요? 자, 생긴 모양은 도면이죠. 지형은요, 도면을 보면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도면 안 봤습니까? 혹시 도면 봤잖아. 지역법 시간에 도면 봤죠? 그 토지의 생긴 모양 나오잖아. 정방형의 정사각형, 장방형 직사각형, 삼각형, 그 다음에 제형, 사다리꼴이에요. 부정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정해놨고. 자, 지세가 나왔네. 지세는 어떻게 조사한다고? 네, 현장 답사, 토지의 경사라고 했고요. 경사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직접 현장 답사, 있으면 경사 정도를 확인하고, 인접 토지와의 높낮이, 고조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 이제 건물로 가서 건축물 구조는 주 구조의 재료와 지붕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데, 대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들어봤죠? 철골 콘크리트. 슬래브 이런 거 들어봤어요? 슬래브, 기와조, 벽돌조 이런 거.
이런 거 다 대장을 보고 확인하고, 용도도 보시면 대장을 통해 확인하는데 건축법상의 용도를 말합니다. 대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러면 불법 개조 건축물,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 말이겠네. 자, 그 다음에 건축 연도는 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자, 오른쪽에 나왔네. 건축물의 방향이잖아요. 건축물의 방향은 아까 방향은 어떻게 확인한댔어? 현장 답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현장 답사에서 주택 같으면은 그 기준이요. 우리가 주로 머물고 있는 곳, 거실, 뭐 안방 같은 것이겠죠? 거실, 안방, 그거를 뭐라 불러요? 주실이라 그래요, 주실. 주실의 방향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밖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잖아요. 상가는 주된 출입구다. 방향이요. 건물의 방향이 주된 출입구라고요. 아시겠죠? 나중에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해서 보세요. 권리관계 여러분 등기상 증명서는 또 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뭐 볼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표제부라고 하면은 부동산 표시가 거기에 기재가 돼 있죠. 갑구에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권리 순서를 정할 때는요. 같은 구끼리는 갑구끼리, 을구끼리는 순위번호로 따지고요. 다른 구, 그러니까 갑구와 을구, 다른 구끼리는 접수번호로 따진다 해가지고 애울 때 동순, 별접 이렇게 옛날에 많이 암기했어요. 같은 구, 동순, 순위번호, 별구끼리는 접수번호. 자, 이번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로 따라가고 부기등기간 순위는 등기 순서에 따른다 이 말이고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겠다 이 말이겠지. 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할 필요는 없고 채권 최고액까지 조사해주면 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네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청구권 보존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어요. 이게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순위로 소급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경료가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 말소 사항 이런 거 들어봤죠.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하고 동일해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네. 그래가지고 거기 담보 물건의 효력으로서 경매 신청권이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가압류라고 하면은 금전 채권이에요. 금전에 관한 내용이죠. 금전 채권에 관한 장래 강제 집행을 보존할 목적으로 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미리 압류하는 거. 자, 그래서 요 채권자가 누군지, 뭐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하고요. 조건부 중개가 가능하겠죠. 가압류 말소 조건이나 아니면 가압류의 목적이 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중개가 가능하다. 자, 압류 등기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기관, 법원이 되겠죠.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집행을 말하겠지. 압류 등기는요. 압류. 자, 그래서 압류 해지를 조건으로 중개 가능하다 보시고, 가처분이 좀 위험한 등기가 되겠어요. 권리처분 금지 가처분이라고요.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자,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존할 목적이다. 그래서 가처분의 어떤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채권자 보존되는 권리가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알려주고, 될 수 있으면 말소, 이 가처분 등기 말소 전에는 중개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요거는 가압류보다 더 위험한 거죠, 가처분이요. 판매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자 판매권을 보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적으로 다시 사오는 것인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수가 있죠. 판매 등기가 있다는 사실하고 그 위험성을 알려주고 말소 전에는 중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처분 제한 등기에 관해서 어떤 항목을 조사하는지 뭐 이런 것들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 중에서 보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고 있잖아요. 법정지상권 많이 했죠? 네, 법정지상권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판례도 많이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이 일단 동일인 소유에 있어야 돼요.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가등기 담보나 임목의 원인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이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에 인정한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뭐냐 하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의 소유에 있는데 매각 또는 그 이외의 원인, 그죠? 이래 인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래 되는 거죠. 법정저당권, 임대인이 변제기를 초과한 최후 2년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압류를 해. 그러면 압류하면 생기는 것이 법정저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뭐 이런 문제 잘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고 우리 시험에 거의 뭐 꼬박 물어보는 것이 분묘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분묘기지권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업 시간에 최대한 다 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외우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어봐서 알잖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걸 자기가 외운 거는 확실하게 잘 풀리는데 안 외운 거는 잘 안 풀리잖아요.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조금씩 외워 나가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맞게 자신감 있게 풀려 나오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과목은.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분묘기지권이다. 자, 분묘기지권 그 의부터 보세요. 분묘기지권의 의도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분묘기지에 대한, 분묘의 기초가 되는 토지를 말해요. 기초가 되는 토지, 기지에 대한 분묘 소유자를 위한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사용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겠죠. 토지사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설치했다. 분묘기지권 성립하고. 두 번째는 자기 소유의 토지였는데 거기다 분묘를 설치했죠. 그런다면 토지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매매를 하면서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 보류 같은 말이에요. 보유, 유보, 보류.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고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이 한 가지랑 분묘도 함께 이전하겠다. 분묘 이전의 특약 없이,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라는 특약 없이, 분묘 이전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하는 거지. 그러면 분묘는 거기 가만히 있고 토지 소유자는 받겠죠.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데 언제서부터 있느냐 보니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 청구한 때로부터가 아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세 번째가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 그러면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했는데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했죠. 이게 점유시효 취득이잖아요. 점유시효 취득. 자, 이 점유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최근 판례가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는 거지. 언제서부터 있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지료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유시효 취득은 지료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고 이 양도형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입니까? 효력으로서 기존의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는 거예요. 기존의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다. 여기다가 아버지 묘가 있는데 옆에다가 어머니 묘를 이렇게 신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따라서 뭐가 안 되겠어? 쌍분이 안 되겠지. 단분 형태에 합장하는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효력 범위 내에서 분묘를 옮길 수도 없어요. 분묘 이장할 수 없다. 근데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는 제외. 집단 분묘 제외. 기억하세요.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그 분묘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래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한번 볼까요? 공시. 자, 공시 같은 경우에는 알려줘야 되겠죠? 공시 수단이 뭐냐면 봉분이에요. 봉분이 있어야 돼요. 봉우리. 대표적으로 봉분이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 따라서 뭐가 안 된다고? 평장이 안 되겠지. 평평한 거 평장 안 돼요. 암장 안 되지. 몰래 묻었어. 안 돼요. 암장. 가묘는 안 됩니까? 가묘는 왜 안 돼? 안에 뭐가 없어? 시신이에요. 시체는 아니에요. 시체는 팔이고. 시신 아니면 유골. 안에
알맹이가 없네, 그죠? 알맹이가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기속돼 있죠? 권한의 기속으로서 비석 같은 거 있잖아. 비석, 뭐 상서 있잖아. 성물, 석축, 인입계단 있죠? 이런 거 재구 설치 관리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 주재자. 분묘 수호 관리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종손. 원칙 종손에 전속하고 종중이 선전 분묘 수호 관리 왔다면 종중. 권한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범위. 자, 효력의 범위인데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봉사에 필요한 어디까지? 주변 공지까지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너지지 말라고 분묘 뒤에 반달 모양으로 쌓아놓은 둔덕 있죠? 요걸 뭐라 불러? 사성.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까우면 미치고 멀면 안 미치고 이런 거. 마지막에 소멸입니다. 소멸인데 원칙이 약정이에요. 존속기간의 원칙은 약정이야. 존속기간은 약정이에요. 여기서. 근데 약정을 안 했죠? 그러면 수호관리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존속합니다. 수호관리가 계속되는 존속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떠내려갔는데 가보니까 유골이 존재해 가지고 원상회복 된다. 그걸 일시적인 소멸, 일시적인 멸시라 그래요. 존속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자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분묘기지권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요. 2001년도부터 시행됩니다.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죠. 그래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보통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가보니까 묘지 연고자라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망한 자와 관계가 있던 자래요. 사망자와 관계가 있던 자가 여러 명이 있겠네요. 그 중에서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연고자, 배우자, 연고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순위가 부모 순위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 신고란 걸 해야 되는데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군 특시 특도 시군구 시장 등에게 매장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아두시고 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 사설묘지 설치랑 자연장지 조성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요 표. 자, 이것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 칠판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거 메꿀 수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서. 자, 일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설묘지 설치. 그러니까 사설묘지 설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와 면적 같은 거를 규정해 놨는데 일단 종류가 사설묘지 종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종류는 네 가지죠.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개인 사설묘지. 개인 사설묘지. 두 번째가 가족입니까? 세 번째는요. 종중문중이죠. 네 번째는요. 법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앞머리 따면은 개가종법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개가종법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해야지 외우기가 좀 편해요. 이게 안 헷갈립니다. 개가종법 이렇게 암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의 첫 번째 절차인데 개인 같으면은 설치를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사후신고라고 해요. 사후신고래, 사후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 같은 경우는 전부 사전 허가네요. 허가예요, 허가. 이 세 개는. 이렇게 없잖아, 지금. 이 세 개는 허가라고요, 사전 허가. 요거는 사후신고고, 30일 이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면적 보세요. 자, 개인은 30 그대로예요. 30이고, 그 다음에 30 이하, 가족은 100 이하, 종중문중 1000 이하, 법인묘지 10만 이상. 얘가 이상이잖아. 다른 건 이하죠. 얘만 단위가 10만 이상이죠. 얘는 최소 면적이에요. 최소 10만 이상을 해야 돼요. 최소 10만으로 해라고 해요. 법인 사설묘지를 설치할 때는 최소 10만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10만보다 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해요. 숫자를 30, 100, 1000, 10만 이상 요렇게. 얘만 10만 이상이니까 얘만 10만 이상을 해봐요. 30, 100, 1000, 10만 이상. 개가종법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1기당 저유면적이네. 1기당 저유면적으로서 개인은 여전히 30이에요. 똑같아. 나머지는 10제곱미터 이하 초과 금지겠죠.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예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분모의 형태라고요. 봉분으로 설치한다는 봉분이다. 봉분 같은 경우에는 1m 이하래요. 1m. 1m 어느 정도 알죠? 1m. 1m 이 정도잖아요. 1m 이 정도 아니에요? 아니구나. 이 정도가 그러면 1m가? 1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2m, 3m 막 이래 하잖아요. 무슨 왕이에요? 이만하게 해가지고 막 3m 막. 왕릉도 아니고 지금. 하여튼 1m 이하예요. 봉우리가. 그 다음에 평균으로 한다면 50cm 이하잖아요. 50cm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사설묘지. 이 표를 외우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장지 볼게요. 자연장지. 마찬가지네. 자연장지도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네 가지 개가정법 이렇게 외워. 절차를 조성 절차 보세요. 조성 절차로서 개인은 조성 후 30일 내에 신고. 똑같아요. 조성이라고 하니까 4, 5 신고. 자, 이게 중요해요. 요거 가족이랑 종중문중이 좀 틀리죠. 가족 종중문중이 사전 신고예요. 허가가 아니고 법인은 여전히 사전 허가. 요거만 주의하면 돼. 요 두 개지. 똑같잖아요. 이거 두 개는. 요거만 주의해야 되겠죠. 조성 면적을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단위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같이 외워야 돼요. 이렇게 개인부터 해가지고 30미라고 해요. 30미. 미만. 30미죠. 그럼 가족은요. 100미. 종중문중 2000하. 이하.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 재단 공공법인은 5만상. 5만상. 종교단체 4만하. 이렇게 해워야 지금 단위가 안 헷갈린다니까. 다시 외워볼게요. 30미, 100미, 2000하, 5만상, 4만하.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 단위까지 같이 외워진다. 아시겠죠? 하여튼 물어보면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오. 자연장지 조성. 되겠죠? 여기까지? 자, 됐고. 자, 거기에서 밑에, 그 자연장지 밑에 보시면은 분묘의 설치 기간 있지요? 자, 30년이라고 돼 있잖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년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총 60년이네.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연장기간 단축 가능하다.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설치기간이 끝난 종료가 된 분묘의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입니다. 시설물을 철거해야 돼. 거기 시설물 철거하고 그 유고를 하장하거나 봉안해라고. 봉안당에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7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4번 큰 4번 해가지고 기권금 공시 배한립조 요거에서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은 두 가지라 했잖아. 거래 예정 금액과 중개보수 실비 금액 산출 내역인데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면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이론으로 평가한 평가이라 볼 수 있겠고 그에 이제 중개보수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예정 금액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보시면 되고 그 5번에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칙 같으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일단 확인한다 보시면 돼.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거, 그다음에 행위 제한 같은 거, 토지 거래 허가구역 같은 거. 자, 농지증에 지금 적어놨죠. 이 농지증 요거는 안 봅니다. 요거는 안 보고 여러분 농지법 좀 했죠. 그러니까 농지법 그 공급 시간에 그걸로 좀 하고 우리는 기출 문제 위주로 보시면 돼. 기출 문제 위주로. 자, 그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6번 보세요. 내외부 시설물 상태 있죠? 내외부 시설물 상태. 요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분급 승강기, 배수 같은 거. 다 자료 요구 사항이죠. 7번 벽면, 바닥면, 도배도 자료 요구 사항이죠.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도 자료 요구 사항이죠. 자, 뒤에 입지 조건 있죠. 요거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요건 뭡니까? 요거는 현장 답사.
그리고 마지막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건 뭐예요? 요거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요거는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여기까지. 자, 134페이지입니까? 자, 134페이지에 자, 거기 보시면 이게 중개의뢰 접수하고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에서 뭔가 갑이 주택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을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네, 그죠? 그래서 그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하는 항목 이걸 물어봤는데 우리 일반 중개 계약서 기재 항목에 보면은 매수니까 문제가 매수니까 일반 중개 계약서 뒷면에 권리 취득령이 작성해야 돼요. 권리 취득용이라면 거기 항목에 보면은 전부 희망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거든. 희망 물건 종류부터 희망 가격, 희망 조건, 희망 지역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자하고 등기 명의는 이전용이고요. 희망 지역이 취득용이고요. 자, 희망 가격 맞죠? 취득용이죠. 거래 규제 공급상의 제한 사항은 이전용이에요. 작성하는 항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중개 계약서하고 전업 중개 계약서 있죠. 그 서식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돼. 그거는 봐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요약집에 들어있죠. 됐고. 자, 오른쪽에 2번 보세요. 나와 있죠. 일반 중개 계약서, 전업 중개 계약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항목. 아닌 것은 아닌데 첨부 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이거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유효기간도 일반 중개 계약서에도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서식상에는요. 자, 그 다음에 개업의 중개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지 의무. 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렸어. 그리고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했을 때 차액을 환급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자, 이제 조사 확인에 관한 내용으로서 1번 확인 중개의 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옳은 거 모두 고른 건데 기억에 토지의 소재지다, 지목이다, 지형이다,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소재지하고 지목은 대장을 통해 확인되는데 지형이나 경계는 도면을 통해 확인합니다. 틀렸죠? 니은 분묘기지권 같으면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없다 했네. 맞아. 실제 권리니까. 현장 답사고요. 디귿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면상 기준으로 하겠죠. 틀렸네. 4. 리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의 면적이랑 대장의 면적이 다르면은 대장의 면적 기준이 되겠죠. 맞네. 자, 2번 보세요. 뒤에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은 1번 문중자연장지 문중이죠. 종중문중이죠. 그러면 허가입니까? 사전신고라고 했잖아요. 주의하라 했잖아요. 이거 가족이랑 종중문중은 사전신고라고요. 1번이죠. 자, 이번에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했어. 그러면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 이게 매장 신고를 말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 신고 있죠. 30일 이내에 하는 거 이걸 의미하고요. 3번에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맞죠? 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 봉사가 계속되고 분묘가 조속하는 동안 인정이 된다. 5번 가족묘지의 면적 같으면 가족 사설묘지 면적은 100 맞잖아요. 30, 100, 1000, 10만 이상이니까 100.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분묘가 있는 토지 틀린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맞고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이 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되잖아요.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죠. 분묘기지권 존속하죠. 소멸되지 않는다. 3번 장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그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겠죠. 자, 이게 좀 틀렸네, 그지? 자, 4번에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 봉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5번에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권리의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점유까지 포기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겠네. 자, 뒤에 4번에요. 장사에 관한 법률에서 틀린 것은 1번 개인 사설묘지는 아까 얼마라고요? 30 이하잖아요. 30 초과해서는 안 된다. 틀렸네. 이번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시장 등에게 매장 신고. 3번 가정묘지란 요런 묘지. 가정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가정묘지. 4번에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법인 묘지 있잖아요. 법인 사설 묘지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재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재단법인에서 묘지를 설치 관리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의 설치 시설물 철거하고 유골을 하정하거나 보관하라고 했죠. 자, 5번입니다.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를 중개했는데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묘가 언제 설치됐어? 1995년에 설치가 됐대요.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에 시행이 되었잖아요.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분묘 장사에 관한 법률 이전에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합장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암장이네 합장이 아니고 암장되어 있어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네. 그러면 이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지요? 자, 1번 틀렸고 2번 맞고 3번에 자,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례의 묘소 가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에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치료지급을 청구하는 때부터 치료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 맞는 말이고 5번에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이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없다 했잖아. 그렇죠? 자, 6번에 분묘가 있는 토지 매수 옳은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가지고 30년이냐? 아니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아까 약정이었잖아. 약정이잖아요, 원칙이. 약정을 하지 않으면 수호봉사 계속되는 동안 존속한다 했고. 틀렸고. 이번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가 된 분묘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성립하죠. 장사의 법률 이전에 설치가 됐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장 특약이 없이 토지를 양도했죠. 분묘기지권 같은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얘가 옳은 지문이네. 4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이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지료지급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때로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5번에 분묘가 멸실이 됐는데 유골 존재해가지고 원상회복이 되니까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죠.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소멸하는 게 아니고. 자, 7번에
자, 이거는 이제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이겠죠. 중개대상물. 1번에 보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야. 처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네. 그럼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을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까? 처음부터 건물이 없었잖아.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동일 소유 있어야 되겠죠. 1번이 틀렸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것을 보는 거예요. 전세권자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가 맞지요. 3번에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았네, 그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고. 4번에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다. 그럴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을 유보한 채 소유권만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다 민법이 전부 다. 자, 5번에 지상권의 존속기간 같으면 설정행위로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다만 최단 기간에 제한은 있죠. 30년 이런 거 있습니까? 최단 기간? 있죠. 물어보진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민법이니까. X대지에 Y 건물이 있고 X대지와 Y 건물은 동일인 소유. Y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했다 이 말이네. 자, 옳은 거 기억.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 Y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됩니까? 네, 되죠. 판례가 되죠. 자, 니은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증축했네. 그때 구 건물, 그러니까 옛날 건물 기준으로 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증축하더라도. 이건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서 X 대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 그럼 뭘 포기한 것이야? 지상권, 법정지상권 포기한 거죠? 포기한 것이 아니다. 틀렸어요. 리얼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이 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로지급 의무가 있다 해야 되겠네. 그죠? 법정지상권이라도 지로지급 의무 있는 거죠. 자, 9번에 보세요. 이제 농지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농지 임대차 틀린 것은 1번. 선거에 따른 공직 침입입니까? 선거에 따른 공직 침입이다 그러면 어떻게 농업경에 종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농지 임대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이번에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하는 게 원칙. 이런 질문 많이 나오고. 3번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요 5년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이상으로 합니다. 틀렸어요. 4번에 농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 농지 소재지에 관할 시군구에다가 조정 신청할 수 있다 했고요. 맞아. 자 5번에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한다는 거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틀린 것은 1번 주말 체험 영농이다 그러면 부부 각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대원 합산입니다. 세대원 전부 총 1천 미만. 그죠? 합산이에요. 각각 아닙니다. 틀렸어요. 1번 틀렸고 2번 농업 경영하려는 자에서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하는 게 원칙. 이거 아까 나왔었죠. 자, 3번 농업법인의 합병이죠. 그때 농업법인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을 보겠습니다. 발급 의제죠. 따로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4번에 징집으로 인한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 그럼 몇 년으로 보겠다? 3년. 자, 그 다음에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소유하는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농지 처분의 의무가 있어요. 자, 11번에 보세요. 농지법 틀린 것은 1번에 경매다. 경매 같으면은 농지를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 신청 시 농지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예요. 이거 많이 나온 질문이었어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처음부터 농지증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 맞고 3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증 발급 의제입니다. 발급받을 필요 없다. 4번 농지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맞는 거고. 5번에 주말 체험 용농 같으면 여기 세대원 부부가 맞네. 세대원 전부가 돼 있네. 세대원 전부가 1천 미만이다. 세대원 합산이에요. 1천 미만. 되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확인 설명서의 서식 비교니까 확인 설명서부터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